자, 7-2에 영어로 쫙 써져 있는데 이걸 내가 정리할게요. 자, 먼저 혼화조, 응결조, 침결조가 되나? 응? 그러네. 쏘리. 침전지가 먼저 있고 뒤에 혼화, 응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물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침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을 타서 급속하게 혼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크게 하는 플로큘레이션, 응결이 있고 그 다음에 침전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침전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요가죠. 그죠? 그 순서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나와 있고 혼화조, 응결조, 침전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이즈를 주고 거기에 관련되는 V 값을 갖다가 찾아라. 이런 문제가 예제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잠시만.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Rapid Mixing Chamber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말로 하면은 급속 혼화조가 되는 거죠. 그죠? 응집제하고 입자와의 어떤 그런 접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장치, 리액터가 바로 급속 혼화조다. Rapid, 어디 갔나? In Rapid Mixer. 그 다음에 Flocculation Tank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침전조, 뒤에 나옵니다. Sedimentation Tank가 나오고, Sedimentation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Sedimentation Tank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히고, 위에 뜨는 물들은 다시 또 이렇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에 설치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설치된 게 있어요. 위어. 그걸 위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침전지에서 침전됐잖아, 그지? 침전되고 위에 있는 깨끗한 물들을 또 넘겨줘야 되잖아. 그냥 그대로 오버플로우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수항 가게 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동그란 침전지가 있다고 하면, 물이 오버플로우 될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톱니 바퀴처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사이로 물이 넘어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런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위어라고 하는데, 위어. 알겠어요? 물을 갖다가 넘기는 장치, 넘어갈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 세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 그런 것들을 위어라고 한다. 그 위어에 대해서 지금 또 그 수치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자,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혼화조가 있고, 응결조가 있고, 침전조가 있고, 침전조 위에 붙어 있는 위어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설계 변수를 계산해보고, 그 설계 값들이 실제 가이드라인에 나온 값하고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면, 자, Rapid Mixing Chamber, 급속 혼화조, 우리나라 말로 급속 혼화조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뭐냐? 이거의 볼륨이 855 cubic feet. 그 다음에 응결조, 여기서는 Flocculation Tank죠, 그죠? 응결조에 부피를 안 주고 뭐를 줬느냐? 이렇게 폭 140. 그 다음에 길이, 조건이 좀 많아요. 조건이 좀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보면 이게 무슨 숫자가 이렇게 복잡해, 짜증이 나는데 짜증 내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길이 58 피트. 그 다음에 수심 높이가 되죠. H 하이트 수심 14.5 피트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조건이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만 내가 쭉 쓸게. 침전조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급속 혼화조, 응결조 거쳤죠. 그 다음 침전조, 영어로 sedimentation tank. 항상 팁을 가르쳐주면 sedimentation tank. 자, 환경이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되게 복잡한데 하나도 복잡한 건 없는 거야. 쭉 읽으면서 그지? 하나씩 그냥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알겠어요? 대부분 문제들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나와. 보면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 숫자가 되게 많네. 그래서 지레 겁을 먹는데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이런 정리만 하면. 침전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폭이 얼마일까? 폭이 얼마로 줘졌지? 응? 팀전조 폭. 그렇지, 140피트. 그 다음에 길이가 280피트. 자, 이걸 하면서, 침전조가 폭이 140이구나. 길이가 280이구나. 그 다음에 수심이 역시 얼마다? 프레시 17.0. 17피트.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남은 건 뭐지? 남은 건 팀전도에서 세모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위어. 위어라고 합니다. 위어에서의 주어진 값은 그냥 길이만 줘준다. 그냥 랭스 길이, 위어 길이. 전체 길이. 아니면 뭐 하여튼 위어의 길이가 1260이다. 60피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디자인 플로우 설계 유량, 그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유량, 양은 얼마로 주어져 있느냐? 40 mgd 이렇게 되어 있어요. mgd는 어떻게 되죠? million gallon per day. 하루에 40하고 million gallon이다. 40 곱하기 million gallon.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억 갤런이 되는 거죠. 그죠? 100만, 1000만, 4천만 갤런이죠. 4천만 갤런. 1갤런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얘들은 주로 이걸 씁니다. MGD, 미국에서는 전부 다 MGD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million gallon per day다 이거죠. 1갤런 얼마? 1갤런은 이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3.7854 뭐 이렇게 하는 3.785 정도 말입니다. 3.785리터예요. 1갤런 하면 3.785입니다. 뭐 미국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가면은 주유소에 갤런당 얼마 몇 달러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갤런당. 걔들은 갤런밖에 안 써요. 리터 잘 몰라요. 우린 리터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1리터. 리터가 더 쉽지. 근데 걔들은 전부 갤런, 피트, 인치 이렇게 다녀요. 파운드. 자기들만의 단위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조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된다 이거. 됐지? 자, 스페이스 관계상 이건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되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쓰면. 그럼 자, 40갤런 퍼 데이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40갤런 퍼 데이는 이거 보고 갑시다. 하루에 40 밀리언 갤런, 40갤런, 40 밀리언 갤런이 되네. 40 밀리언 갤런을 처리하는 것은 다른 단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27,800 어떻게 돼요? 갤런. GPM은 뭐지? 갤런 퍼 데이가 아니라 미니트. 그죠? 하루를 갖다가 분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또 다른 단위 큐빅 피트 단위로 바꿔주면 534만 7천 큐빅 피트 퍼 데이. 그러니까 피트의 3승 퍼 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걸 바꿔주면 3,710 큐빅 피트 퍼 미니트. 하루에는 이만큼인데 1분에는 이만큼이다 이거죠. 그죠? 나누기 24시간 또 나누기 60시간 하면은 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세컨드로 바꿔주면 초 바꿔주면 61.9 큐빅 피트 퍼 세컨드 된다 이거죠.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나 다섯 개가 전부 다 같은 값이다. 같은 의미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하나하나씩 보자고. 자, detention time in rapid mix 급속 혼화조. 급속 혼화조에서의 디텐션 타임, 체류 시간은 얼마가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T, 시간은 T잖아, 그죠? T에 대한 공식을 기억해내야 되겠지. T는 얼마가 됩니까? T에 대한 공식 뭐지? 제일 앞에 앉은 시원아. 뭘까? 공식 얘기해봐. 시간. 체류 시간. 급속 혼화조에서 체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사이즈가 있으면 물이 계속 들어오면 그게 체류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체류 시간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포뮬라가. 그걸 모르면 이 문제 자체를 아예 못 풀지. 뭐겠어? 이렇게 돼 있는 게 뭐고? 체류 시간. 응? 자, 여러분들 처음 봐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무조건 아까 내가 써준 Q 이꼬로 AV라는 공식 하나 하고 그 다음 지금 쓰는 공식은 약방의 감초 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항상 리액터가 있고 유량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볼륨, 표면적, 단면적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T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Q분의 내가 최적이라고 했지? 그지? 그자? 또 Q는 그럼 다른 걸로 A 곱하기 V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라. 이 정도는 너희들 뭐 계속 그냥 외워야 돼. 이거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그러면 자, T 체류 시간 되지, 그자? 말이 되잖아. Q가 뭐야? Q가 여기서 뭐로 주어졌습니까? 이거 다 Q잖아. 유량이잖아. 그죠? 여기 색에서는 이제, 자, 3700 cubic feet per minute. 1분에 세제곱 피트 단위를 쓴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V는 어떻게 돼요? 최적은. 최적은 아까 여기 내가 적어줬는데, 계산하면 855라고 적어줬지, 아까? 급속 혼화조, rapid mixing chamber에서의 최적 V 조건의 책에 나와 있었죠, 여기. 여기 있잖아. 855 cubic feet. flocculation tank다. rapid mixing chamber다. 돼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위에가 V 최적이 되고, 밑에가 유량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이 미니트를 갖다가 초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곱하기 60을 해준 거다, 이거죠. 그러면, 급속 혼화조에서의 체류 시간은 한 14초가 나온다? 왜 초로 바꿨어? 가이드라인에, 시방서에 초로 나와 있으니까 초로 바꿔준 거야, 비교하려고. 그냥.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그냥 이거 계산했어도 답이 맞아요. 다음, 비교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14초가 나왔고, 시방서에는, 야, 급속 혼화조에서의 체류 시간은 30초 미만으로 해야 돼. 너무 오래 가져가면 안 돼. 이 말입니다. 미만. 그러니까, 되네.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드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들어오는 유량에 비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잘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나씩 설계를 너희들이 해나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정수장을 건설한다. 건설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 침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침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급속 혼화조, 응결조, 침전조, 여과조, 소독조 이렇게 가지. 그죠? 하나씩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데 급속 혼화조의 설계 조건으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디텐션 타임이다 이거죠. 그지? 그럼 디텐션 타임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 혹은 어떤 스탠다드 기준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한다. 그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은 체크해가면 된다. 이게 바로 설계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치? 자, 끝이야. Rapid Mixing Chamber에서는 체류 시간을 갖다가 맞춰주면 맞다. 통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지? 그 다음에 급속 혼화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Flocculation Chamber. 응결주. 덩어리를 크게 하는 거. 천천히 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Flocculation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먼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T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V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V. 근데 V가 볼륨이 아니고 뭐지? velocity. 알겠나? velocity. 그렇죠? 그래, 속도란 말이야, 속도. 그래서 T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체류 시간이 되기 때문에 Q분의 V지, 그죠? 그렇지? 그럼 Q는 3710, 아까 여기하고 똑같죠? 그렇지? Q는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유량은 똑같잖아. 유량이 뭐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돼요? V는 이렇게 855라고 래피드 믹싱처럼 안 주고, 아까 내가 쓴 것처럼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그 3개 곱하면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3개 곱한 겁니다. 계산해보니 32분이 나왔다. 32분이 나왔고, 시방서 기준에 보니까 응결조에서는 야, 최소한 한 30분 이상은 되어야 돼. 너무 짧으면 얘들이 블록이 안 커져. 보니까 만족한다 이거죠. 됐다. 됐나? 여러분들 이 기준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거 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또 기준 보니까, 응결조에서의 어떤 그런 V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느냐? 최소한 1분의 1.5피트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A분의 Q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는 어떻게 되죠? 자, 140피트에다가 곱하기 14.5가 나왔습니다. 14.5. 자, 이거는 단면적이야? 표면적이야? 민구야. 아까 내가 정리해 좀 지웠는데, Flocculation Tank, 응결조에서 폭이 140이야. 잘 들어. 길이가 58이고, 수심이 14.5야.
근데 A를 계산하라고 했더니 14.5가 계산이 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표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단면적이지. 됐나? 됐죠, 그죠? 급속 혼화조 혹은 응결조에서의 다시 V는 V는 Q 이퀄 AV 공식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의 A는 다시 단면적이다. 단면적. 왜? 왜 그렇죠? 기억하세요. 침전지에서만 A가 표면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침전지에서만. 이건 뭘 뜻하는 거죠? 혼화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입자가 가라앉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죠? 가라앉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수심이 해당이 된다. 단면적이 해당이 된다. 여기에 만약에 14.5가 들어가지 않고 길이 58이 들어갔다. 그럼 엉뚱한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가이드라인의 설계차하고 틀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만 주의하면 된다. 의미하는 Q가 뭐냐? Q는 똑같겠지, 그지? 유량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어느 리액터라도.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V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표면적이냐 단면적이냐 그거 주의하고 또 V도 나중에 주의할 필요는 있어. V도 여러 가지가 있어. 침강 속도냐 이렇게 수평 속도냐 그것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입자가 중간에 떠 있잖아. 입자가 중력을 받지. 옆에서 포스를 또 받잖아. 그러면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죠. 그죠? 가라앉으려고 하는 방향은 침강 속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 것은 수평 속도에 해당이 돼요. 그 차이. 그런 것들. 그것만 주의하면 특별히 복잡한 건 없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거. 알겠어요? 응결조에서는 이게 해당될까? 이게 해당될까? 이거 해당될까? 침전지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침전지에서만 표면적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5가 들어갔다. 즉, 수심이 들어갔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산해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만족을 하더라. 근데 아직 뭐냐. 이거 14.5. 그지? 해보니까 1.8이 나오는데 1.5보다 크더라. 땡큐. 오케이. 됐어. 됐죠?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다. T. 체류 시간을 구해보고 속도를 구해보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래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중요한 게 나오죠. 그죠? 침전조 한번 볼까? 침전조에서의 위어, 부하. 봅시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지막에, 그지? 위어 로딩,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레이트가 나옵니다. 오버플로우 레이트. 이거죠. 자, 이거.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자. 이겁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자, 세디멘테이션 탱크. 자, 그러니까 응집제 집어넣어가지고 막 급속 섞어주고, 덩어리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노? 침전시킨다. 그죠? 근데 침전지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누차 얘기하지만,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간다. 표면적으로 간다. 됐죠? 표면적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네모난 침전지든, 주로 이건 동그란 걸 말하겠죠. 그죠? 동그란 침전지든, 이건 위에서 본 건데, 옆에서 보면, 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 사이로 다 걸러져 빠져나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에서 물이 쭉 올라온다고 생각해봐. 물이 쭉 올라와가지고 위열을 통해서 물이 쭉 빠져나가서 그 다음 소독조로 가거나 한다. 알겠습니까? 여과조로 간다 이거죠. 응? 근데 요게 바로 위어다. 요게 위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위어에 슬라임 같은 게 끼겠죠. 그러면 침전조 가보면 그걸 이렇게 청소하는 기계가 붙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빙빙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 툭툭툭 털어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찌꺼기 같은 거. 미끈미끈한 것들, 그런 것들 털어내는 게 있대요. 자, 그래서 위어가 뭐지? 사실 한번 보면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위어가 그런 거다. 침전조에 이렇게 물을 오버플로우 시켜주는 장치. 그게 위어다 이거지. 자, 여기서의 위어를 보면 위어 로딩은 자, 1260피트분의 이게 양입니다. 자, 하루에 이만한 갤런, 4천만 갤런이 되는 거죠. 4천만 갤런. 계산해보면, 자, 1피트당 32,000 갤런 per day로 로딩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침전조의 위어 부하 해가지고,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mgd니까 40mgd 나누기 1260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계산이 되는 것이고. 자, 원료율을 한번 보자. 그 밑에 거. 이걸 보자. 오버플로우 레이트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지? 다시 올라가서 위어 로딩. 위어, 우리나라로 하면 위어 부하야, 부하. 알겠습니까? 자, 단위를 한번 잘 봐요. 이거는 유량이 되지, 그지? 유량. 그죠? 유량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량. 원래 로딩이라고 하면 요까지가 맞는 거예요, 요까지가. 요게 위어 로딩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건 뭡니까? 1260이라고 하는 것은 위어의 길이를 말하는 거지. 전체 길이, 그죠? 그러니까 단위 위어당 이 말입니다. 단위 위어당 부하가 얼마 되냐? 그걸 계산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유닛 위어 로딩이란 말이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전체 위어가 1260이야. 그 전체 위어에 부하되는 부하량이 로딩이 40mgd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단순한 위어 로딩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닛 위어 로딩이 된다 이거죠. 단위 위어당, 단위 피트당. 그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부하량, 부하가 얼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농도가 얼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환경에서. 농도하고 부하의 차이가 뭐죠? 농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기물의 농도가 1리터당 몇 미리그램, 미리그램 per 리터 이 단위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지. 다른 말로 해서 ppm. 이게 농도 단위야, 농도야. 부하는 뭐야? 부하의 단위는 뭘까? 부하. 이게 C입니다. 기호로 C, concentration이죠, 그죠? 부하. 부하는 뭐 특별한 그 기호는 없어요. 그냥 영어로 loading이라고 하는 거죠. 부하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하는 C에다가 concentration에다가 곱하기 반드시 유량이 들어간다. 유량. 알겠습니까?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돼요? C가 미리그램 per 리터죠. 그죠? 요걸 다르게 바꾸면 그램 per 미터 삼성이랑 똑같지? 이거 1000배, 이거 1000배가 그램이 되고 이거 1000배가 미터 삼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았지? 1리터에 1000배가 얼마야? 1000리터지? 1000리터가 얼마야? 1톤이지? 1톤이 1세제곱미터입니다. 알겠습니까? 물 1세제곱미터의 무게가 1톤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건 확실하게 너희들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농도 단위고 Q의 단위는 뭐지? 응? 미터 삼성 per day잖아. 환경에서는. 하루에 얼마. 그렇죠? 유량이. 그렇지? 단위가.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남는 건 뭡니까? 그램 per day가 남는 거예요. 알겠나? 즉 부하의 단위는 이거란 말입니다. 하루에 몇 그램 건더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된다. 반드시 알겠나? 부하하고 농도하고 틀려. 부하는 뭐다? 그 물의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한 게 부하다 이거야. 됐죠? 농도는 말 그대로 거기 물속에 들어가 있는 짙고 옅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딩이라고 하는 단위가 뭐 어떻게 나왔어? 갤런 퍼 데이로 나온 거죠. 교수님 그램하고 갤런하고 틀리잖아요. 왜? 여기서는 고용물 농도는 C는 고려하지 않았기 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일로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루에 얼마, 초당 얼마, 분당 얼마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나? 네. 그래서 위어 로딩은 이 전체 길이분의 유량, 그죠? 처리해야 될 유량. 이게 이제 위어의 로딩이 된다. 더 정확하게 유닛 로딩이 된다. 유닛 위어 로딩이다. 농도 곱하기 유량이 반드시 부하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중랑천이 흐르고 있지? 자, 한양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고 폐수가 나간다? 그럼 하루에 나가는 그 물의 유량이 있지? 그지? 거기다가 그 나가는 폐수의 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수의 찌꺼기, 건더기가 하루에 얼마 들어간다? 그게 바로 뭐다? 부하다, 부하. 그래서 부하는 건더기라고 외웁니다, 건더기. 물도 아니고. 깨끗한 물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깨끗한 물일 때는 그 물이 부하가 되는 거겠지. 그죠? C가 1이 되니까, 없는 거니까. 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하는 건더기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 쉽게 알았나? 모르면 안 돼. 부하, 농도, 이런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하는,
농도에다가 그 유량을 갖다가 곱한 게 부하구나.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단위상으로 건더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람, 무게만 나오는 거죠. 그죠? 킬로그램. 됐지? 농도는 어떻게 돼? 아니지. 농도는 그람 퍼 리터지, 그지? 단위가. 미리그람 퍼 리터, 그람 퍼 리터 아니가. 유량은 톤 퍼 데이,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이런 게 전부 다 유량이다. 졸리나? 자, 그 다음 패스합시다.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한 의미는 안 가지고, 펄스 주입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네. 더운 사람 왜 옷 벗어? 왜 벗고 합시다. 나도 덥네. 좀 벗고 와서.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로 가볼까.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예제는 내가 다 풀어줄게요. 하나하나씩 풉시다. 하나하나씩 풀면서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꼼꼼하게 체크하고. 특히 7장, 그 다음에 뒤에 웨이스트 워터 프로세싱에서 그쪽 두 개 예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와, 나는 얘기하니까 땀이 엄청 나는데 너희들 안 덥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사실 있잖아. 내가 한번 10분 얘기하지 순서대로 다 나와서 이렇게 파트로 나눠서 강의해야 돼. 그럼 자기가 얘기한 건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든 진짜입니까? 진짜요. 얘기하면 안 까먹어. 들으면 있잖아. 화 가는데 금방 싹 빠진다. 맞지? 근데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가자. 또 그 다음 문제도 체크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특별히 요거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펄스 주입했을 때에 펄스 주입 쭉 오염물질을 컨티뉴어스하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펄스 주입했을 때 그 프로파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확 증가했다가 나중에 쭉 가라앉는 그런 스타일로 나온다 이거. 특별히 뭐 의미는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알아놔야 되겠지. T 이꼬르 Q분의 V, T 이꼬르 Q분의 V 또 나오죠, 그죠? 시간, 체류 시간은 그 유량분의 최적이다. 어? V 나오면 너희들 이게 속도인지 최적인지 잘 구별해야 돼. 알겠어? 알았지? 책에서는 주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크게 쓴 거는 최적이고 작게 쓴 거는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별하면 더 좋겠죠. 짝대기 있으면 최적, 없으면 속도. 그렇습니다. 됐고 갑시다 이제는. 자, 심호흡 한번 하고. 결코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T 이꼴 Q분의 V, 수면적 부하, 뭐 표면적 부하, 원료율, 단면적, 표면적, 계속 이런 이야기 반복되는 겁니다. 어디서? 정수하수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정수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크게 우리가 얘기하면, 자, 물리적인 어떤 그런, 프린서플, 원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냐, 아니면 화학적인 처리 기술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근데 정수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하고 화학적인 거밖에 없죠. 물리적인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중력을 이용해서 가라앉히는 거. 그 다음에 모래여과처럼 입자 크기를 이용해서 필터하는 거, 필트레이션 하는 거, 여과시키는 거. 이건 다 물리적인 어떤 원리예요. 그 다음에 급속호나 이런 것들은 약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화학적인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정수장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생물학적인 게 없으니까 조금 있긴 있어요. 모래여과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여과 표면에 스케일이 생기지. 스케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게 맛있는 먹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또 생깁니다. 사실. 좋은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니까 또 약간의 생물학적인 기술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하면 크게는 물리하고 화학적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물리화학적인 기술은 뭐냐? 앞에 있는 침전조, 응집조 이런 거밖에 없고 진짜 실체 그 메인 바디가 있어요. 복기조. 그건 뭐냐? 주로 생물학적인 처리 기술이다. 미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자라서 어떻게 잡아먹고 또 뭘 자기가 대사 과정을 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중간고사 치고 나서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는 워터 퓨리피케이션이다.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만 일단 집어넣게 봐요. 자, 갑시다. 가자. 갈 길이 바쁘다. 자, 7.5.
자, 벨레스티드 플로큘레이션. 자, 벨레스티드 플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일반 컨벤셔널한 종래의 어떤 그런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이 스크린하고 침사 거치고, 그 다음에 급속호나 응결, 침전, 여과 이렇게 갔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풋프린트라고 하죠. 면적, 그런 반응도들을 만드는 면적이 자꾸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떤 좀 스페이스를 줄이고 효과를 확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뭐 벨러스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7-5 이런 것들이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어떤 침전 형태를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운전 인자를 조작해가지고 좀 더 효과를 갖다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경사판입니다. 경사판이야. 여러분들 침전지는 보통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만 차 있어.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경사판을 하나 집어넣는 거지. 그냥. 그럼 훨씬 더 침전이 잘 됩니다. 희한하게. 경사판을 그냥 집어넣어놔, 이렇게. 안에 경사판을 몇 개. 그러면 물이 계속 들어오다가 어떤 일정 수면적 부하로 들어오겠죠, 그죠? 원료돼서 오겠지. 근데 경사판이 있으면 침전 효율이 많이 높아지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 장치, 조그마한 어떤 부속 장치 집어넣은 것들,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뭐냐면, 벨러스티드, 플로큘레이션, 뭐 이런 것 장치라고 한다, 이겁니다.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7로 바로 갑시다. 필트레이션으로 갑시다. 자, 철순아, 어떻게 된다고? 정수 처리 과정을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되지? 처음에 뭐가 있어? 스크린 통과했다. 그 다음에 침사지 통과했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응집, 또, 응결, 또, 침전, 그 다음은? 침전 다음, 침전 끝? 침전하고 바로 물을 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여과. 그거야, 지금. 필트레이션이야. 됐나? 됐지? 오케이. 자, 그럼 필트레이션 끝나고 뭐 하겠습니까? 소독하죠, 소독. 디스인펙션 소독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필트레이션인데, 요 그림을 먼저 봅시다. 그림으로 얘기하죠. 여러분들 필트레이션 하면은, 뭐 어떤 거 하겠어요? 이거 대단히 거창한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래. 일반 모래야. 모래를 높게 쌓아놔요. 거기에 물을 흘러줘. 천천히. 그럼 쭉 자연 중력에서 여과가 되겠죠. 압력 안 줍니다. 프레셔 없어요. 노 프레셔야. 그냥 쭉 중력에서 여과돼. 나오는 물 보면 깨끗합니다. 어떻게? 조그만 그 모래 사이 공극을 얘가 막 꼬불꼬불 통과하겠죠. 그죠? 통과하면서 모래 표면에 흡착도 되고, 또 모래 어떤 그런 공극 사이보다 큰 놈들이 다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봐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하고 여기 정화가 있다고. 애들이 모래 알갱이야. 그지? 통과해. 시완이가 아주 나쁜 오염 물질이야. 물자의 파티클이야. 가다가 딱 걸려. 사이에 걸리겠지. 그지? 또 걸리는 거야. 그러면 봐. 모래하고 시완이에 의해서 또 공극이 더 작아져 있죠. 그죠? 또 걸려. 그럼 또 공극이 또 작아지는 거.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잘 통과하다가 갈수록 공극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모래 요구한 걸 갖다가 소독해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수돗물 틀면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놀랐지? 그래서 지금 최신 트렌드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요과지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역사가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엄청 오래됐죠? 근데 내구 연한이 뭐 엄청 무한정 오래 가는 게 있나? 없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시설도 노후화되게 되고 또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정수기 많이 먹고 있죠?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정수 처리장의 어떤 그런 메인 시설도 그냥 모래 요구하지 말고, 멤브레인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멤브레인으로 바꾸면 재래 정수 시설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사이즈, 처리 시설을 만드는데 요구되는 어떤 요구 면적이 있죠. 부지 면적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지금 막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여져 있는데 그냥 단순히 모래 요구한 물을 갖다 우리가 마신다? 사람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멤브레인 막분리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금방 바꿀 수는 없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 자꾸 조금씩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있어서 멤브레인 여과 정수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디야? 이 서울에 정확하게 정수장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다만, 뭐 암사도 있고, 저기, 영등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멤브레인이 들어와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큰 연구 사업을 해가지고, 연구 사업의 결과로서 실제 풀스케일러, 실플랜트로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 어디입니까? 영등포 정수장에 멤브레인이 들어와 있어요. 영등포 정수장. 뒤에 또 배우게 되는데, 막 여과한 걸 갖다가 우리가 먹고 있다니. 근데 멤브레인 여과했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나? 또 그건 아닌 거죠. 아니야, 왜? 아까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소독을 할 때는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염소가 있어야지만이 굉장히 오랜 동안 놔둬도 또 바로 여과물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계속 관 타고 오랫동안 돌아다니죠, 그죠? 그 관에서도 소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염소를 또 타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소는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유닛 프로세스다. 염소는 중요합니다. 멤브레인은 그럼 뭐냐? 모래 여과를 대체하자는 거죠. 모래 여과 대체하고 앞에 침전지가 있었지. 침전지도 없앨 수 있잖아. 멤브레인은 걸러주는 거니까, 그죠? 침전지도 필요 없다. 그냥 바로 급속호나 응결하고 나서 바로 멤브레인으로 들어간다. 네. 그게 트렌드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나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들 지금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가느냐? 핫 이슈가 뭐냐?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야지 또 사업 아이템도 생각할 수 있지.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여과지의 어떤 대표적인 단면도가 된다. 여과지의 대표적인 단면도. 알겠습니까? 자, 하나 보자고. 자, 이게 이제 트리야. 케이스가 돼. 물이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이 부분에 이제 침전되고, 위에 이제 상등액이라고 하죠. 깨끗한 물들이 여기 여과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중력에 의해서 여과가 이렇게 쭉 흘러요. 흐르고 타고 들어가서 또 흐르고 해서 이 밑으로 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리된 물이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통로로 가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구조는 아니라도.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이건 뭐냐? 영어로는 워시 트러프입니다. 트러프. T-R-O-U-G-H. 워시 트러프. 이건 뭐냐면, 자, 여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여과하면서 여기 파티클들이,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죠? 표면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백워싱을 시켜줍니다. 역세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죠? 역세척을 시켜준다 이거죠. 물을 거꾸로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 표면에 있는 것들이 부딪히면서 털어지겠죠. 그죠? 그 털어진 어떤 역세된 찌꺼기가 포함된 배수가 이걸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트러프라고 한다. 트러프. 알겠습니까? 트러프의 역할은 뭐냐? 자, 이거는 사실은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건 표준 시방서 같은 데 잘 나옵니다. 트러프가 반드시 여과조 중간에 가면 근데 저기 쑥 나와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역세를 할 때 이게 막 물이 부글부글 끓잖아. 그러면 그렇게 처리된 물들이 이렇게 찌꺼기 물들을 갖다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관이 뭐냐면 트러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터 미디아 이게 이제 실제 여과하는 여과층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graded gravel 해가지고 자갈이죠. gravel 자갈이야. 자갈 이렇게 깔아놨어. 그럼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진짜 입자들을 제거하고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여과층이 되는 것이고 모래 여과층이 되는 것이고 샌드 필터층이 되는 것이지. 요건 뭐냐면 이 샌드 필터를 지지하는 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지지하면서 이 샌드 필터의 유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층이다 이거죠. 여기서 퀘스천 내가 하나 들어갈게. 이 필터를 한번 보자고. 이 필터를 모래를 쓴다. 근데 모래를 쓰는데 단일 입경에 균등한 모래만 쓸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입도를 섞어서 쓸까? 아니면 섞어 쓰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딱딱 구분 지어서 쓸까? 어떻게 하겠어요? 딱 100% 정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모래 입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모래도 굵은 입자 있고 작은 입자 있겠지.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입경별로 자꾸 구별을 합니다. 구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위에는 상부층에는 제일 가는 입자, 중간에는 조금 굵은 입자, 하부층에는 제일 굵은 모래 이렇게 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거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제일 위에가 제일 굵은 입자, 중간이 중간 입자, 하부가 제일 가는 입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입경을 구분해가지고 필터층을 만들까? 또 왜 제일 가는 게 위에 가 있을까요? 왜 제일 가는 입자를 제일 위에 둘까? 그럼 여과가 잘 될까? 왜 그렇겠죠? 디리디리디리디리. 상빈,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스페이스나 이런 걸 넣어주겠지. 안 섞이도록. 그렇겠지, 그지? 안 그러면 막 섞여버리겠지. 가만 놔두면 이게 굵은 게 밑으로 가고 작은 입자들이 사이에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안 하게 밑에 중간에 분리할 수 있는 스페이서 같은 거 둡니다, 장치를.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과를 할 때는 여과 측면에서만 보면 제일 위에 굵은 거 두고 제일 밑에 작은 거 둬야지 제일 여과가 잘 되겠지. 콤팩트해지니까, 그죠? 그렇지? 맞지, 그지? 근데 왜 거꾸로 두냐 하면, 여과만 하고 끝인가? 사실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세정을 해줘야 되잖아. 역세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세정을 할 때는 제일 가는 걸 위에 둬야지 어떻게 돼요? 세정이 편해집니다. 밑에서부터 확 올리기도 편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위에 거는 이제 막 더러워졌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모래만 싹 걷어내면 될 거죠. 그지? 싹 걷어내가지고 버리고 새로운 가는 모래를 딱 채우면 됩니다.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굵은 게 있으면 사이로 다 들어가서 막 저 밑에까지 더러워져 있겠지. 그죠? 이물질들이 그 밑에 다 끼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층 전체를 다 버리거나 되게 메인테넌스 하기가 불편해진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여과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크게 보는 거죠. 나중에 여과하다가 효율이 떨어져서 수도가 올라가게 되고 헤드로스가 커지게 되었을 때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작은 게 위에 있어야지 훨씬 편하다 이겁니다. 절삭이라고 하죠. 위에만 싹 걷어내서 싹 버려버리고 또 위에만 싹 걷어내가지고 막 딴 데서 막 씻어주는 거죠. 그지? 그 다음 다시 또 복원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죠. 이런 이야기는 잘 없어요. 책에 잘 안 나오고 그다음 어떤 책에 보면은 뭐 거꾸로 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여과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입경이 얕은 것을 갖다 위에 둔다. 자, 그래서 내가 핵심적인 것들은 주로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보자고. 자, 필터가 백워싱 해가지고 세정이 된다. 이거 백워싱은 이제 역세를 말합니다. 역세. 그러니까 물이 있잖아. 이쪽으로 쭉 자연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백워싱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여과돼서 나오는 쪽에서 위로 보내는 것이 백워싱, 역세척이라고 해요. 역세. 그죠? 백워싱. 역세가 갑니다. 언제 백워싱을 하느냐? 해봤더니 헤드로스가 약 한 8피트 정도 되면 1피트가 몇 센치지? 1피트가? 얼마고? 좀 찾아봐라. 1피트가 말 그대로 피트가 발이잖아, 발. 미국 애들 평균 발 크기 얘기하겠지. 우리나라 애들보다 크겠지. 한 28 정도 되나? 29 되나? 잘 모르겠다. 25 되나? 하여튼 뭐 그래요. 응? 30 얼마야? 그래. 그 정도 된 모양이다. 그거야, 그거. 그게 피트입니다, 피트. 8피트니까, 곱하면 한 2.4m? 헤드로스가 처음엔 제로였는데 쭉쭉 잘 빠지다가 점점점 막혀가지고 점점점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8피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장치를 스탑! 하고 어떻게 돼요? 그때 역세를 해서 다 털어줘라, 다시. 그겁니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가이드라인을 쭉 주는데, 이런 것들 너희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과정만 잘 숙지를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한번 보면은, 쭉 나오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어가 하나 나온다. 이거 하나 보자. 머드볼. 머드가 뭐지? 진흙이잖아. 진흙공입니다. 진흙공. 이 진흙공이 뭐냐면은, 자, 이거 뭐냐면, 자, 난 유니폼한 어떤 그런 팽창, 익스펜션이나 어떤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스카워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뭐냐? 머드볼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뭐를 통해서 어떤 그런, 조잡한, 이렇게 좀, 덤성덤성한 그런 어떤 코올 미디어나 아니면 어디죠? 그 샌드층의 어떤 그런 윗부분. 아까 여과 단면도가 있었지. 그 윗부분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구멍 크기가 큰, 그죠? 통과되는 큰 어떤 그런 필터층의 사이사이나 모래층의 여과층의 제일 윗부분에 이런 머드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역세척을 잘 해주지 않았을 때. 알겠습니까? 또 역세척을 해주더라도 균등하게 있잖아. 똑같이 압력을 줘가지고 잘 씻어줘야 되는데 중간에만 확 주거나 한쪽에 편중돼서 주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이 잘 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머드볼이다. 머드볼. 머드볼이라서 찐덕찐덕한 표준말이냐? 하여튼 질퍽질퍽한 그런 어떤 진흙 같은 있잖아. 그런 덩어리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머드볼이다. 이건 뭐냐면 기술사 시험에 한번 났었어요. 머드볼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냐? 종수장에 생기는 것이고 어떤 과정에서 어디서 생긴다 쭉쭉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쭉 설명하면 된다. 그런 것들은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드볼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라. 머드볼. 책에 나왔기 때문에. 진흙볼이라고 사용해요. 진흙볼. 됐지?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필터 미디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까 내가 모래 쓴다고 했죠. 그죠? 모래. 근데 그 모래 쓰는데 그 모래 쓰는 사이즈에 있잖아. 기준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유니포미티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1.7 미만으로 해라. 유니폼 코에피션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나? 너희들 토질 시간에, 집안 시간에 배웠지 싶은데? 토질. 아직 안 배웠나? 토질 2학년 2학기 때 안 배우나? 3학년 1학기 때 배우나? 자, 흙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입ек이 섞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섞여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말에서 균등계수입니다. 균등계수. 균등계수 아이가? 균등계수. 균등계수가 1.7보다 큰 것만 써라. 커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해보면. 근데 균등계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D10분의 D60이라고 되어 있어요. D10분의 D60. 이 값이 균등계수다 이겁니다. D10분의 D60. 그러니까 어떤 입자에 10%가 통과하는 크기, 어떤 입자에 60%가 통과하는 크기의 비율. 아마 이건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은 그때 보도록 하고, 이건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런 건 지나. 균등계수라는 그 기준을 잡고 있다. 상수도에서 모래를 입자의 어떤 그런 사이즈를 결정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직 토지를 안 배웠구나. 자, 그림이 좀 이제 입체적으로 나오나? 3차원적으로 나오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아까 단면도는 굉장히 심플한 걸 봤는데, 실제 그래서 여과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되는 구멍, 그 다음에 역세를 하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어떤 구멍들, 그 다음에 어떤 층별로 어떤 스페이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트로프, 아까 트로프 얘기했죠? 트로프가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매설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자, 이런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진짜. 환경공학 하는 사람만 하겠어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구조물이잖아, 구조물. 그렇지? 구조물입니다. 구조물도 잘 지어야 되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장치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그 다음 실제적으로 여과하기 위한 그 세부적인 기술들, 환경 기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빌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시빌 앤 인바이러멘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딴 데서 어떻게, 화공 한 사람이 하겠나?
자원한 사람이 하겠어? 전기기기가 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몰라요. 알겠습니까?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어떻게 보면 건설, 우리 토목에서도 하지만 기계공학과에서 더 많이 해요. 걔들 유체 엄청 더 많이 합니다. 유체 배웠지? 그지? 옛날에 나는 수리학 1 이렇게 해서 배웠어. 수리학 1, 수리학 2 이게 유체역학이었고 3, 4까지 맡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 저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너희들이 잘 만들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알았어. 자, 그 다음 또 문제가 안 나와. 요거 7-5 7-5 한번 볼까? 자, 7-5 또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한번 슬쩍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25분이네. 자, 이 문제는 당연히 여과제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지? 어려운 거 없어요. 문제 쭉 이렇게 설명해놓고, 원래 설명 풀이는 고작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영어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뭐 우리나라 말로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오면 조건 하나씩 쓰면 돼요. 딱 옆에 이렇게 써놓고, 그지? 필요한 공식 딱 적고, 공식이 필요한 숫자가 있나 없나 확인 딱 하면서 대입하면 됩니다. 말은 쉽지. 보자. 자, 필터 유닛이 있다. 뭐 그림과 같은 필터 유닛이 있는데 그 필터 유닛이 15 곱하기 15 바이 30짜리다. 이거죠. 그죠? 15 바이 30짜리다. 그 여과제 유닛이 15 곱하기 30짜리다. 뭔지 15가 30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둥을 봅시다. 그죠? 폭하고 그 길이를 얘기하겠죠. 그죠? 일단은. 그 다음에 자, 애프터 필터링 해가지고 하루에 24 밀리언 갤런, 그죠? 2.5구나. 2.5 밀리언 갤런을 갖다가 처리한다. 쓰면 어떻게 돼? 2.5 밀리언 갤런 per day. 이거지, 그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 2.5 mgd. 그래.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필터는 백워시 된다. 어떤 속도로? 자, 스퀘어 피트당, 그러니까 제곱피트가 되겠지, 그죠? 스퀘어 피트는 제곱피트입니다. 제곱피트당 15 갤런 퍼 미니트 속도로 역세된다. 역세 유량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역세 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웨이트니까, 역세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스퀘어 피트라는 단위 면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12분 동안 한다. 자, 조건 대충 나왔어요. 여과저가 있는데 15 뭐 30 있고 그 다음에 막혀가지고 역세를 그리고 24시간 동안 2.5 mgd를 갖다가 처리해야 되고 역세를 하는 동안은 15 갤런 per minute per 제곱피트의 속도로 역세를 한다. 조건 다 나왔습니다. 뭐를 계산해야 되느냐? 자, 평균 여과 속도하고 그 다음에 양을 계산하라. 그리고 퍼센트를 계산하라. 역세할 때 사용된 양의 어떤 그런 양과 퍼센트를 계산하라. 뭐에 대해서 처리돼서 여과돼서 나오는 수량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양에 대해서 얼마나 역세할 때 사용하는 것인지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봐라. 그죠? 맞지? 자, 그럼 요구하는 양은 얼마? 요구해야 되는 양 얼마입니까? 이거잖아. 2.5 mg지, 그치? 2.5 밀리언 갤런 퍼 데이잖아. 하루에 2.5 밀리언 갤런을 갖다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요구 수량이죠? 그럼 역세 수량만 계산하면 퍼센트 알 수 있고, 양 계산할 수 있고, 금방 나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여과 속도. 자, 여과 속도는 공식 어떻게 계산하지? 여기 써놓은 거지, 뭐. 아이고, 잠시만.
자, 요거 속도 계산합시다. V는 어떻게 돼요? V는 공식 뭐지? Q가 A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자, A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네. 15 비트 곱하기 30 비트. 그지? 그래. 그 다음에 Q가 얼마? 2.5 MGD. 이거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나머지는 뭐예요?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해준 거지, 그지? 그래. 이게 2.5 MGD이기 때문에 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440. 하루는 1440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9 갤런 퍼 미닛 슬래시 그 다음에 제곱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평균 여과 속도다 이거지. 평균 여과 속도. 맞죠? 그래, 간단한 겁니다, 이거. 에버리지 필트레이션 레이트, 오케이, 됐지? 그 다음에, 자, 이제 역사해. 헤드로스가 얼마 올라갔을 때 한다고 했노? 대충 8피트. 그죠? 8피트 올라갔을 때 역세하는데, 그때의 역세 수량 얼마가 돼? 역세 수량.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서 잘 보자고. 자, 12분 동안 15, 하여튼 정도의 역세 속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역세 수량을 Q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앞에 나오는 거 요건 뭡니까? 요거는 역세 속도지, 속도. 그렇지? 역세 속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나오는 12분은 뭡니까? 역세 시간이야, 시간. 됐죠? 역세 속도하고 역세 시간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면적이지, 면적. 그렇지? 아, 여기서 다 계산되잖아, 여기서. 맞죠? 요것만 알면 되잖아, 요거. 딴 공식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요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다? Q, 이거단 말이야. 근데 Q, 여과 수량이 아니라 역세 수량이지? 역세 수량은 뭐다? 그러면 A 곱하기 V가 돼야 되잖아. A는 15피트 곱하기 30피트지, 그지? 그 다음에 V는 여기서 줬잖아, 이렇게. 이렇게 줬잖아요. 12분 동안 요만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은 딱 갤런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역세 수량이 나온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81,000갤런이 나왔다. 하루에 토탈 요구하는 양은 2.5 MGD인데 역세 수량은 81,000갤런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250만 분의 81,000 하면은 퍼센트가 나온다. 끝. 다 된 거죠. 민구지 헷갈려? 뭐가 헷갈리지? 자, 여러분 봐. 역세 수량을 계산하려고 하면 왜 이게 12분이 곱해지느냐 이걸 좀 궁금해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갤런 퍼 데이로 표시해도 돼요. 수량은. 알겠습니까? 그렇지. 갤런 퍼 데이는 뭡니까? 로딩이지, 그지? 수량으로 그렇게 표시해도 돼. 여러분 꼭 이걸 갤런으로 표시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갤런 퍼 데이인데 이게 왜 갤런 퍼 데이로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건가? 2.5 MGD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왜 갤런 퍼 데이가 안 되냐고? 갤런 퍼 데이지, 이것도 그러면. 지워지고, 갤런만 남는 거네.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게 갤런 퍼 데이가 아니라 12 같으면 12분을 갖다가 다시 데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데이가 1440이니까 1440분 데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다시 내가 계산기를 눌러보진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250만 갤런인데 이게 아마 데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이것도 갤런 퍼 데이가 들어가야지 퍼센트가 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렇지? 근데 그럼 이게 갤런 퍼 데이라고 계산이 되려고 하면 12분을 갖다가 데이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곱하기 역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44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요. 지금 요 값이 딱 나오는 건데. 누가 계산하기 한번 눌러볼래? 81,000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다 곱해도? 그 하루에 그만큼 그러니까 단위가 81,000 갤런이 아니라 81,000 데이가 돼야 한번 계산해봐요. 15 곱하기 12 곱하기 15, 30을 한번 해봐. 얼마 나오지? 81,000이 나와? 12분. 오케이. 그 여기 갤런 퍼 미니트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곱 스퀘어 피트당 갤런 퍼 미니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다 단위가 들어가 있네. 1분이 돼 있고 12분이 되니까 다 지워지고 갤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81,000 갤런이라고 하는 말이 데이가 돼야 되는데 데이가 돼야지 다 없어지고 하는데 잠깐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맞고 맞아. 그래서 데이를 특별히 안 써도 됩니다. 하루에 12분만 한다고 지금 조건에서 주어진 거죠. 하루 동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2분만 하는 거니까 데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잘 얘기했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다. 요 공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죠? 역세 수량, 그 다음에 역세 속도, 그 다음에 면적 같은 것들도 다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맞아요. 그렇게 적어왔는데 까먹었구나. 됐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수도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Q 이꼬르 AV. 자, 그 다음 T 이꼬르 Q분의 V.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coagulation. 몇 시지? 보자.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자, coagulation.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내일 또 수업을 해야 되겠네. 자, chemical coagulation. 자, 요거는 우리 정수 과정 중에서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은, 자, 급속코나 하기 전에 응집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급속코나는, 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하면, 반드시 여과조가 급속 여과가 돼야지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완속 여과제는 응집제를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죠? 네. 빨리 여과해야 될 때 응집을 시킨다. 천천히 여과해야 될 때는 응집을 안 시킨다. 알겠죠? 응집을 시킬 필요가 없지. 그냥 천천히 중력에서 가만히 냅쳐둬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천천히 나오지만 굉장히 깨끗한 수질이 얻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빨리 여과할 때는 응집을 해서 굵게 만들어줘야 빨리 힘을 주고 빨리 압력을 줘서 빨리 여과시켜도 수질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케미컬 코애귤레이션은 반드시 급속 여과조하고 매칭이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급속 여과에 쓰이는 그런 응집제로서 어떤 것이 주로 쓰이느냐? 자, 첫 번째, 알루미늄 계통의 응집제. 여기 나옵니다. 알루미늄 계통의 응집제. 요겁니다. 식 7-556-7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알럼입니다. 알럼. 우리나라 말로 황산 반토. 혹은 황산 알루미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알럼. 일반적으로 알럼이라고 해요. 알럼. ALUM, 알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럼. 자, 알루미늄 계통은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철염 계통도 쓰인다고 했죠. 그죠? 철. 그죠? 뒤에 나오지만 페로스 설페이트, 황산철, 황산 제이철 이런 것들이 또 철염 계통의 무기 응집제로 많이 쓰인다. 그렇죠? 제일 더 많이 쓰이는 건 알루미늄 계통이에요. 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계통이 많이 쓰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알루미늄 계통의 어떤 그런 코애귤런트, 철을 베이스로 한 코애귤런트들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랑천을 갖다가 응집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냥 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프리리미너리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비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자 테스터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육구가 달린 기계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응집제 투입량을 다 달리 해봐. 똑같은 조건으로 응집 실험을 딱 해봅니다. 그러면 급속호나 응결까지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돌렸다가 몇 분,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서 또 몇 분, 이렇게 두면 다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제일 좋은 수질이 얻어질 때의 응집제 주입량을 적정 주입량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어떤 실험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자 테스트라고 한다. 자 테스트. 자 테스트. 알겠습니까? 목적은 뭐다? 최적 응집제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테스트의 목적은. 그죠? 그래서 한 6개 정도 하면 대충 그 중에서 프로파일이 제일 좋은 게 나옵니다. 만약에 다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레인지를 바꿔서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비교한다. 그거다.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뭐냐 하면, 황산 반토, 알럼, 황산 알루미늄이 이게, 자, 여기 나오죠? Far the most widely used coagulant. 제일 많이 쓰이는 응집제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알럼으로 흔히 알려진 그런 약품인데, 제일 많이 쓰인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전공한 사람들은 이 챕터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복잡하니까. 화학도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요것도 체크해라. 내가 노랗게 체크한 것도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들 철염계통 여기 있습니다. 페로스 설페이트가 있죠, 그죠? 페로스 설페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알루미늄 계통하고 철염 계통의 차이점 뭐냐? 자, 알루미늄 계통은 무색이고 무취하기 때문에 좋은 특징이 있고, 철염은 뭐냐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의 pH가 넓어요. 그러니까 산성의 어떤 그런 원수이든 알칼리성의 원수이든 간에 잘 적용이 된다. 철염 계통. 알겠습니까? 알루미늄은 철염미에 비해서는 좁아요. 적용 pH가 좁다. 이거. 그 설명이 여기 밑에 나와 있다. 그죠? 와이드 pH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페로스 설페이트가.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폴리머도 많이 쓰인다. 폴리머도 많이 쓰인다. 그죠? 가교 역할을 하는 폴리머도 많이 쓰인다. 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좀 지났네. 오늘 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이 응집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좀 설명하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개 반응식이 있는데, 조금 이 책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습니까?